만약 누군가를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라고 제안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부터 활용해 온 가장 강력한 심리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99%의 사람들이 타인을 설득할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스토아적 지혜가 담긴 역심리학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공법으로 상대에게 부탁하거나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마치 맨몸으로 벽을 들이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건 좌절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무력했던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대한 철학적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과거에 현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히려 내려놓음의 미학을 강조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본질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말이죠. 이때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설득입니다. 나름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감정에 호소하거나 때로는 간곡히 부탁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 방식은 번번이 실패할까요? 답은 심리적 반발, 사이콜로지컬 리액턴스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이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버팁니다.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 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에픽테토스 같은 이들은 인간 심리의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의지를 억지로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도 선수처럼 상대방이 내는 힘을 역이용해 상황을 주도하는 법을 터득했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강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 있고 끈기 있게 설명만 잘하면 상대방도 결국 내 뜻을 따를 거라고 믿죠. 그래서 팩트를 모으고 논리적인 근거를 쌓고 때로는 목소리까지 높입니다. 스스로는 아주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상대방의 자율성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놓인 거대한 공을 밀고 있다고 말이죠. 세게 밀면 밀수록 공은 그만큼 더 강한 힘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압박은 거의 예외 없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신의 의견과 선택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동의가 아니라 고집과 짜증, 그리고 어떻게든 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대한 벽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상대방이 속으로는 내 말에 동의하고 있을 때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 때문에 오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사춘기 자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모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공부 좀 더 해. 안 그러면 시험 망치고 나중에 후회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자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사춘기 자녀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는 이 말을 넌 머리가 나빠. 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 라는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이는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공부를 안 하거나 반항하며 자기 미래를 망치기도 하죠. 부모는 여기서 함정에 빠집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수록 더 강하게 압박하고 벌을 주거나 스마트폰을 뺏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를 독립을 위한 전쟁으로 더 깊숙이 내몰 뿐입니다.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부모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아이는 성적이 떨어지며 서로의 관계에는 깊은 상처만 남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역학은 연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에게 우리 같이 시간을 더 보내야 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언뜻 들으면 꽤 합당한 요구처럼 들리죠.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이 말이 비난이나 강요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파트너야.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변해야 해 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변명을 늘어놓거나 따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묵묵히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 아닌 피하고 싶은 의무와 죄책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억지로 얻어내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오직 자발적으로 주어질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구와 압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본연의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상대를 억지로 곁에 두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다리를 놓으려던 자리에 오히려 깊은 골을 만들고 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설득하려 할 때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잭 브램이 발표한 이론이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자유를 어떻게든 되찾으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상대가 강요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적 대응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민감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리는 순간 뇌에서는 비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 라는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내세우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이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울 뿐이죠. 좋습니다. 이제 실수가 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강요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심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심리는 단순히 상대방이 반대로 행동하길 바라며 하지마 라고 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이죠. 상대방이 이건 내 의지로 내린 결정이야 라고 100% 확신하게 만들면서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도록 판을 짜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공을 밀어내는 대신 공이 가야 할 방향으로 지형을 살짝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은 자연스럽게 원하는 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압박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심리적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생각까지 말이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핵심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심지어는 나와 반대되는 의견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사춘기 자녀와 수학 공부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너 공부 좀 해 라고 강요하는 대신 부모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학이 정말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워낙 어려운 과목이라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차라리 네가 더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내 몫이고 엄마 아빠는 네 선택을 존중할게. 이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내 자유를 억압하던 위협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항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제 아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라? 내가 정말 못해서 안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켜서 하기 싫었던 걸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외부의 압박을 걷어내면 그 빈자리를 본인의 자존심과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가 채우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강요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들 역심리학이라고 하면 상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비열한 조작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물론 의도가 불순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해가 되는 일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상대방을 돕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고집이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선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설득이자 성숙한 인도입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언제나 미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를 위해서인가? 자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공부를 독려하거나 소중한 연인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고 싶어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은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은 비로소 조작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과연 이 미묘한 윤리적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그 선은 바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조종은 은밀한 방법으로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지만 현명한 영향력은 오히려 상대의 시야를 넓혀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역심리학을 윤리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강요가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에게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것, 그것이 대화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기꺼이 네라고 답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대답이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상대가 물러날 길을 열어두세요. 상대를 막다른 길로 몰아쓰지 마세요. 진정한 설득의 힘은 강압이 아닌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은 그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스토아 철학과 연결해 볼까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사람들은 이미 이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판이나 결정, 감정,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인 직접적인 압박은 사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타인의 의지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이자 결국 좌절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집중합니다. 상대를 강제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상황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죠. 이것은 강물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길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우리를 불안에서 해방시키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게 해줍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자 역심리학의 원리와도 완벽히 맞닿아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최악의 상황을 미리 그려보기입니다. 본래 이 수행법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미리 연습해보며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 가난이나 질병, 유배와 같은 불행을 미리 입어보라고 조언했죠. 흥미로운 점은 이 도구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부정적인 결과들을 먼저 솔직하게 늘어놓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 늘어놓는 대신 오히려 그 한계와 단점을 강조하며 상대를 주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힘든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이건 너에게 정말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들 거야. 업무량도 많고 마감도 촉박한 데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거든. 스트레스만 엄청 받을 수도 있어서 너한테 이걸 맡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가질 법한 거부감을 미리 차단하는 동시에 그의 승부욕과 야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억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가 뛰어넘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장애물을 배치하는 셈이죠. 부정적 시각화 프레메디타치오 말루룸. 기법을 다른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친구에게 운동을 시작해보라고 설득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보통은 헬스장 같이 다니자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질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적인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옥이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고 온몸은 쑤시고 개인 시간은 하나도 안 나. 처음 몇 달은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정말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고난이 가득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나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뢰가 생깁니다. 상대는 당신이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영업하려 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동시에 상대의 승부욕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라고 의지가 부족하겠어? 얘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상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뛰어넘고 싶게끔 높은 문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루한 의무를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바로 장애물이 곧 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곧 그 길 자체가 된다고 말했죠. 스토아주의자들에게 장애물은 단순한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와 인내, 그리고 지혜라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주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반대나 고집, 혹은 단호한 거절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장애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억지로 부수거나 피해 가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아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역이용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그 힘에 맞서 싸우는 대신 흐름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의 말에 흔쾌히 동의해 보세요. 맞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제가 놓쳤던 단점들을 짚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이죠. 논쟁하는 대신 상대의 저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는 치열한 전투를 예상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평화를 제안한 셈이니까요. 그 순간 갈 곳을 잃은 상대의 저항 에너지는 스스로의 논리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상대는 오히려 자신이 거절했던 아이디어에서 장점을 찾아내며 상황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역심리학을 마스터하기 위한 스토아 철학의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게 일어나는 일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필연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현실을 능동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말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설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의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은 결국 당신의 결핍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처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되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도 구걸하지도 않죠. 이러한 내면의 독립성과 평온함은 그를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상대는 그에게 무엇이든 더 주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스토아적 평온함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첫 번째는 누군가 눈을 번뜩이며 격렬한 몸짓으로 당신을 설득하려 드는 상황입니다. 말은 빠르고 감정적이며 수만 가지 이유를 쏟아냅니다. 이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압박감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가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어쩌면 무심해 보일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죠.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저한테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과연 누구의 제안에 더 신뢰가 가고 마음이 끌릴까요? 10중 8구 두 번째일 겁니다. 이러한 정서적 거리감은 상대에게 사심이 없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느낍니다. 그 평온함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편견 없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끊임없는 마음 수련을 통해 이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사건과 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분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절은 그저 거절일 뿐, 재앙도 인격적인 모독도 아니라고 믿었죠. 바로 이 초연함이라는 강력한 힘이 그들을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고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원칙들을 활용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그 유명한 금단의 열매 효과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해서 금지된 것, 희귀한 것, 혹은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일수록 훨씬 더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느끼곤 하죠. 마케팅 세계에서는 이미 이 심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정판, 멤버십 전용, 오늘 단 하루 특가 같은 문구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 원칙은 일상 대화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무작정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아주 특별하거나 함부로 접할 수 없는 무언가로 슬쩍 포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싶을 때 이거 유익하니까 꼭 읽어봐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이 책은 네가 읽기에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네. 형들이나 읽는 거거든. 그 순간 아이의 눈에 그 책의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자기도 벌써 그만큼 다 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지거든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결핍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여기 정말 근사한 게 있는데 아마 내 거는 아닐 거야 라고 넌지시 말하는 식이죠. 이런 전략은 100마디 설득이나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강력한 전략은 바로 선택의 착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그 결과가 모두 내가 의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껴 훨씬 더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기법은 아이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빨리 가서 이 닦아라고 명령하는 대신 파란색 칫솔로 닦을래? 아니면 빨간색으로 닦을래?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칫솔 색깔을 고민하느라 양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만족감에 기꺼이 욕실로 향하는 것이죠. 성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에게 보고서 작성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묻기보다는 보고서 작업 언제 도와주는 게 편해? 오늘 오후가 좋아? 아니면 내일 오전이 좋아?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의 초점을 도와줄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할지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안 한다는 선택지를 떠올리기 전에 이미 협조를 전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죠. 이처럼 상대방의 기분은 존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착각이 가진 부드럽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부하 직원에게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을 추가로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하세요 라고 무작정 명령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혹은 대놓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스토아학파의 지혜를 빌려보세요. 직원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수 씨, 이번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꽤 번거롭고 생색도 안 나는 일입니다. 처음엔 박대리에게 맡길까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민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많으니 거절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선 일이 힘들 거라는 점을 미리 언급하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예견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상대의 유능함을 자극했고 거절할 권리를 줌으로써 상대에게 완벽한 주도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의 9은 자신의 가치와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원리는 친구 사이에서도 아주 잘 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친구들과 예술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친구들은 평소에 화려한 블록버스터만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대놓고 이 영화 진짜 명작이야. 우리 이거 보자 라고 고집을 피우면 친구들은 아마 잘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땐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요즘 상영 중인 영화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거든. 평론가들 평은 되게 좋은데 아마 너희가 보기엔 좀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거야. 확실히 아무나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평소처럼 액션 영화나 보러 가자.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미리 인정해버리면 친구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아무나 못 본다는 거지? 혹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은근슬쩍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에이, 우리라고 못 보겠어. 그냥 그 특이하다는 영화 한번 도전해보자. 재미있는 사실은 역심리학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강요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꼭 다이어트 해야지 라거나 내일부터는 무조건 달려야 해 라고 스스로를 몰아쓰는 순간 뇌는 압박감을 느끼고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핑계를 찾으며 미루게 되는 거죠. 이럴 땐 내 뇌를 살짝 속여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절대 안 뛰어도 돼. 하지만 만약 정말 뛰고 싶어지면 그땐 딱 한 번만 허락해 줄게.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안 해. 너무 힘드니까. 대신 오늘 저녁만 피자 대신 샐러드를 먹어보는 실험을 해보자. 만약 별로면 내일 다시 피자 시켜 먹지 뭐.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엄격한 규칙과 의무감을 내려놓으면 마음속 저항이 사라집니다. 괴로운 숙제가 재미있는 실험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러면 목표로 가는 길이 훨씬 가볍고 즐거워질 거예요.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식이 가진 가장 큰 위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최고의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위험이란 역심리학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가 하지 말라고 넌지시 던진 그 선택지를 정말로 덥석 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사춘기 아이에게 수학은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영영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쓸 때는 진정한 스토아주의자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가장 큰 보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환상을 버리게 해줍니다. 상대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자체를 온전히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실을 당겨 인형을 움직이는 조종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원사는 식물을 빨리 키우겠다고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대신 흙을 고르고 물을 주고 햇살이 잘 들게 하며 식물이 자라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 뿐이죠. 그 안에서 꽃을 피울지 말지는 결국 식물의 몫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이토록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타인의 의지를 억지로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압박하고 논쟁하고 설득하려 할수록 돌아오는 건 더 강한 저항뿐이죠. 스토아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역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닫힌 문을 부수려고 애쓰는 대신 상대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스스로 문을 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영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며 압박이 아닌 진정한 영향력을 갖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상 무의미한 말다툼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여러분을 돕게 되므로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영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통제를 내려놓고 인간 본성의 순리를 믿어보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고집이나 저항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